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33살 진호와 31살 세연은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중견기업 개발팀 대리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나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죠. 세연 역시 중소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며 진호 못지않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5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최근에는 각자 일에 매몰되어 대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죠. 주말에도 진호는 회사 업무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하거나 동료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세연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혼자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두 사람의 최대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로 얻은 곳이었고, 둘 다 열심히 저축해서 몇 년 내에는 집을 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외식을 줄이고, 여행도 최소한으로만 다니며 절약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끔 세연이 비싼 화장품이나 옷을 사고 싶어 하면 진호는 집 사는 걸 우선 생각해야 한다며 만류하곤 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이전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늘어났고 집에 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죠. 부부관계도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세연이 먼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세연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러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세연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최근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두곤 했죠. 가끔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진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확인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진호는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면서도 세연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를 맞아 서로 익숙해진 탓에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죠. 더욱이 세연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연결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행동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외출하는 일이 늘어났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죠. 진호가 함께 가자고 하면 여자들끼리만 만나는 자리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어긋나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세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세연 역시 진호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진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을 때 세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세연을 기다리던 진호는 문득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해졌죠. 두 사람 모두 바쁜 일상에 쫓겨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밤 11시가 넘어서 진호는 급한 업무 때문에 집에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 서버에 문제가 생겨 VPN 접속이 불안정해졌고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프로젝트 문서가 있었죠. 평소 같으면 자신의 노트북으로 작업했겠지만 며칠 전부터 화면에 선이 나타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세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진호는 최대한 조용히 세연이 평소 사용하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은색 맥북으로. 세연이 회사 업무와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쓰는 것이었죠.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났는데 진호는 세연의 생년월일을 입력해봤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역시 틀렸죠. 세 번째로 세연이 기르던 반려견 이름을 입력하자. 드디어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세연이 좋아하는 해외 여행지 사진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급히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회사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우저를 열 때 실수로 바탕화면의 다른 영역을 클릭하게 되었고 그 순간 숨겨져 있던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죠. 폴더명은 간단히 점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지나칠 뻔했지만 왠지 모르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세연이 왜 이런 식으로 폴더를 숨겨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폴더가 열리자 진호의 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두 세연과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며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이 마우스를 잡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죠.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영화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진, 심지어 모텔 간판이 뒤에 보이는 배경에서 셀카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의 촬영 날짜였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해 보니 가장 오래된 것도 불과 석 달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지난주에 찍힌 것이었죠. 진호가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온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연이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던 날들도 실제로는 이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는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둥근 안경을 쓴 모습으로 보아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세연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여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진호는 계속 사진들을 넘겨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정도였다가 점차 식사를 함께하고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모텔까지 함께 가는 단계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찍은 셀카들을 보며 진호는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연의 표정이 집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집에서는 피곤하고 무표정한 모습이 많았는데 사진 속에서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회사 업무는 이미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이 사진들과 세연의 배신만이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진호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는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밤 진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세연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진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연의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충격적인 사진들도 그대로 화면에 남아 있었죠. 진호는 먼저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연이 나중에 이 파일들을 삭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서랍에서 사용하지 않던 USB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폴더 안에 있던 모든 사진들을 선택해서 복사하기 시작했죠. 총 70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복사하는 동안 진호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세연이 깨어나서 자신의 행동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USB에 파일을 복사한 후 진호는 추가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도 모든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여러 곳에 백업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메일 전송이 완료되자 진호는 세연의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진호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회사로 향하는 모습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진호의 눈에는 세연의 모든 행동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세연을 보며 진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진호는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세연과 그 남자의 사진들이 떠올랐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주는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탐정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비교해본 결과 강남에 위치한 한 곳이 가장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불륜 조사 전문이라고 광고하고 있었고 성공 사례도 많이 소개되어 있었죠. 진호는 퇴근 후 바로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세연에게 회사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는 오피스텔 한 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죠. 접수 직원이 상담을 위해 별도 공간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사람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20여 년간 이런 일을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세연의 최근 행동 변화부터 우연히 발견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탐정은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USB의 사진들도 함께 확인했죠. 사진을 본 탐정은 이 정도면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탐정은 우선 불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구체적인 패턴을 조사해서 더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하겠다고 약속했죠. 조사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진호는 조사비로 200만 원을 선입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결혼 후 모아둔 비상금을 사용한 것이었죠. 탐정은 며칠 내로 1차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동안 세연에게 절대 눈치채이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세연이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불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이었죠. 탐정은 카페에서 만나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탐정은 조사 결과를 담은 파일을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불륜 상대방은 김민수라는 이름의 29살 남성으로 세연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더 놀라운 것은
과거 세연과 연애한 적이 있는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탐정의 설명에 따르면 김민수는 현재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세연과는 몇 달 전 대학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의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었죠. 진호는 이 소식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정의 첫 번째 보고를 받은 진호는 며칠 후 두 번째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보니 평소 알아차리지 못했던 수상한 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세연이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나가는 날이 늘어났고 새로 산 옷들을 입고 외출하는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두 번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탐정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연과 김민수는 주로 평일 점심시간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한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김민수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진호는 다시 한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근처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식사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호텔가 뒷골목에서 포옹하며 키스하는 모습까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탐정이 김민수의 차량을 추적하면서 촬영한 것으로 세연이 김민수의 차에 타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추가로 김민수의 개인정보도 더 자세히 조사해 왔습니다. 김민수는 유명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고 세연보다 2살 어린 29살이었죠. 대학 시절 세연과 1년 정도 연애했던 사이로 당시에는 세연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계속 세연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까지 총 12회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만나 대화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식사를 함께하고 쇼핑을 같이 하는 등 연인 관계로 발전해 갔죠.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는 3번 정도 모텔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진호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허망함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세연은 옛 연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정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더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호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다음 주 중에 세연과 김민수가 만날 예정인 날을 미리 파악해서 진호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진호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탐정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사진과 영상이 있어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확신이 설 것 같았기 때문이죠. 탐정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요일 진호는 회사에 연차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죠. 오후 1시 반쯤 강남역 근처에 도착한 진호는 탐정이 알려준 카페 맞은편 건물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2시 정각 김민수가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둥근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세연도 나타났습니다.
평소 회사에 입고 갈 때와는 다른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진호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세연이 김민수에게 다가가자. 김민수는 자연스럽게 세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반갑게 인사했죠. 그리고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수의 차 쪽으로 걸어가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죠. 진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김민수의 차에 탄 세연과 김민수가 사라진 후에도 진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아내의 불륜 현장은 그 어떤 사진이나 영상보다도 충격적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다고 자연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진호는 세연이 실제로는 김민수와 함께 오후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거짓말을 들으며 진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들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세연과 직접 대화를 나눠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세연이 계속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더욱이 이미 관계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단순한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호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회사에 출근한 후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이 가정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평판도 좋다는 것을 확인했죠. 진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에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한 진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정 분야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죠.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드디어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15년간 가정 전문 분야에서 일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세연의 행동 변화부터 시작해서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직접 목격한 불륜 현장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진호가 가져온 USB의 사진들과 탐정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죠. 특히 탐정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과 모텔 출입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로 상간소송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김민수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기혼자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었죠. 세연이 불륜을 인정하고 합의한다면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세연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과 각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을 모두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이 부분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연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김민수에게는 상간 위자료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물론 실제로는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소송 진행 중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세연이나 김민수와 직접 만나서 협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증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추가로 수집하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죠.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호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정식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로 약속했죠. 변호사는 일주일 내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선 진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연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현실감이 밀려왔죠. 결혼 3년 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진호는 며칠간 세연과 어떻게 대면할지 고민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세연에게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연이 계속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진호는 드디어 세연과 마주 앉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며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진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에서 복사해둔 사진들이 들어있는 USB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연을 거실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세연은 진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죠. 진호는 세연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천천히 입을 열며 세연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이죠. 세연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진호는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약속으로 자주 만나는 남자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죠. 세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지 되물었죠. 진호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테이블 위에 USB를 가리키며 이것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세연은 USB를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진호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연결하고 폴더를 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나자 세연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 김민수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연은 즉시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공원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장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모텔 앞에서 찍은 셀카까지 차례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연은 사진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발뺌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언제 찍힌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 것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려고 했죠. 하지만 진호는 차분하게 각 사진의 촬영 날짜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파일 정보를 보면 모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찍힌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추가로 탐정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세연이 김민수의 차에 타는 장면과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을 본 세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김민수와의 관계는 단순히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이고 진호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죠. 하지만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세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김민수와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했죠. 세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연의 인정을 들은 진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격이 더 컸죠. 진호는 세연에게 언제부터 김민수와 그런 관계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세연은 울면서 석 달 전 대학 동창회에서 김민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친구로서 만났지만 점차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죠. 진호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김민수가 주는 관심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선을 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세연의 고백을 들으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외로웠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연은 계속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민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진호만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진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세연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호는 세연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으니 이혼하자고 했죠. 세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지만 진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도 마쳤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진호는 침실 문을 잠그고 혼자 지냈죠.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연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월요일 진호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준비해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오늘 중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답했죠. 동시에 김민수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는 김민수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혼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명목이었죠. 세연에 대해서는 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진호는 이 금액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변호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연에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세연은 그 서류를 받아보고 진호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죠. 세연은
다시 한번 진호에게 매달리며 법정까지 가지 말고 서로 대화로 해결해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며 거절했습니다. 김민수 역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김민수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의 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과 동영상들, 그리고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김민수와 세연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고 있었죠. 김민수의 변호사도 이런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열렸을 때 진호와 세연은 가정법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본 후 화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죠. 하지만 진호는 단호하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세연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김민수의 상간 소송 첫 재판이 열리는 날 김민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세연과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혼자와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민수 측은 점점 불리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을 뿐만 아니라 김민수가 세연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죠. 더욱이 김민수가 대학 시절 세연과 연애했던 사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고의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혼 조정에서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지만 진호는 신뢰가 깨진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고 답했죠. 조정위원도 더 이상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재판이 계속 불리하게 진행되자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죠. 처음에는 2천만 원 정도를 제안했지만 진호 측에서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3,500만 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세연의 불륜이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진호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한 후 세연이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죠. 따라서 재산 분할에서도 세연에게 불리한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반반으로 나누어야 할 재산을 진호가 칠할 세연이 3할로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도 세연은 진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연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었죠. 더욱이 김민수로부터 받은 위자료 일부를 진호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연은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 위자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처리 문제도 세연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2억 원의 전세금 중에서 진호가 1억 4천만 원, 세연이 6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세연은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세연은 진호에게 마지막으로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며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세연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수 역시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는 세연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세연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국 두 사람의 불륜 관계도 법정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회의감만 남았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진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연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이었죠. 그 공간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어서 새 출발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진호는 짐을 정리하며 결혼 3년간의 추억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보던 중 진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계속 남아있기보다는 아예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마당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들은 진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했지만 진호의 의지는 확고했죠. 사실 예전부터 창업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꿈을 실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솔루션 개발 회사를 차려보고 싶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은 진호의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고 진호 역시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죠.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주한 진호는 우선 해운대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어 정착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무엇보다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해변을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몇 달 후 진호는 부산 남구의 작은 사무실을 얻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요 업무였죠. 서울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점차 고객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일이 늘어나면서 2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진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신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죠. 직원들과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진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늘어났습니다. 부산 지역 창업가들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동업계 사람들과도 네트워킹을 쌓아갔죠. 하지만 여전히 연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세연과의 경험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걷다가 진호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연의 불륜을 발견했던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법정 다툼을 거쳐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세연의 변화를 미리 감지했다면 이런 일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진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죠.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면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용기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간신히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있었죠. 직원들도 늘어나서 이제는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세연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않았죠.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었죠.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진호는 자신감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